물건이 늘어나는 이유를 알면 물건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면 금세 그 상황에 익숙해진다. 익숙해진 일은 점점 당연한 일이 되고 당연한 일은 실증이 난다. 그럼 익숙함이란 감정이 왜 생기는 걸까? 인간의 신경 네트워크는 자극의 차이를 검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마치 소파에서 잠들고 있던 사람이 텔레비전을 끄자마자 번쩍 눈을 뜨는 것과 같다. 텔레비전이 꺼지면서 자극의 차이가 사라지는 차이가 검출되면서 잠을 깨는 것이다. 즉, 자극의 양이 아니라 자극이 바뀌는 차이에 반응하는 구조다. 손에 넣은 물건에 계속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차이가 없다고 신경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평소와 똑같이 항상 있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변함없이 늘 그곳에 존재하는 물건은 자극의 차이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익숙해지고 당연해져서 결국에는 그 물건에 실증이 나서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익숙함에서 실증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당연한 일을 당연하지 않게 보게 한다. 그것이 새로운 자극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아무리 물건이 적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입니다. 그럼 책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위해 줄이는 사람, 미니멀리스트. 미니멀리스트를 간단히 정의하면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물건을 줄여야 미니멀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미니멀리스트는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고 그 외의 물건은 과감히 줄이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왜 물건을 점점 늘려가기만 할까? 물건을 늘리는 이유를 알면 물건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답을 알고 있다. 우리는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면 금세 그 상황에 익숙해진다. 익숙해진 일은 점점 당연한 일이 되고 당연한 일은 이내에 실증이 난다. 그렇다면 왜 익숙함 같은 감정이 생기는 걸까? 이것을 알아보려면 인간의 습성, 즉 우리가 매사를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지 그 메커니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소파에 잠들어 있던 사람이 옆에서 누군가 텔레비전을 끄자마자 보고 있는데 왜 꺼? 하면서 번쩍 눈을 뜨는 것과 같다. 분명 텔레비전을 켜놓은 상태가 더 눈이 부시고 소리도 커서 잠을 이루기가 어렵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자극에 익숙해져서 잠을 자고 있는데 텔레비전이 켜지면 자극이 사라지는 차이가 검출되면서 잠을 깨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손에 넣은 물건에 계속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차이가 없다고 신경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평소와 똑같이 항상 있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변함없이 늘 그곳에 존재하는 물건은 자극의 차이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익숙해지고 당연해져서 결국에는 그 물건에 실증이 난다. 익숙함에서 시작되어 실증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은 엄청나게 강력한 독이자 삶의 모든 측면에 악영향을 미친다. 예전에는 꼭 갖고 싶어서 산 옷들이 어느 순간 너절해 보이고 입고 갈 옷이 없다며 투덜거리게 된다. 열렬히 몰두해야 할 일이 점점 기쁨과 보람을 찾을 수 없게 되고 그만두고 싶어진다. 성형수술로 분명 예뻐졌는데도 다시 수술을 시도하는 여자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새로운 여자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남자들, 사랑하기로 맹세했지만 권태기를 극복하지 못해 갈라선 부부 등 이 모두가 익숙함이라는 강력한 독의 소용이다. 이렇게 실증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물건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신경 네트워크가 평소와 같다고 인식하는 물건에는 차이를 검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이를 만들어내려면 자극을 주거나 없애거나 늘리거나 바꾸는 수밖에 없다. 물건으로 말하자면 새로 사거나 양을 늘리거나 가치를 한층 높여 차이를 만들어내야 자극을 얻을 수 있다. 익숙해지다가 실증이 나는 이 문제를 더 까다롭게 만드는 게 있다. 바로 실증을 내는 것은 당사자, 즉 본인뿐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화려한 5만원짜리 반지와 잘 빠진 자동차인데도 왠지 본인만 실증을 내고 만족하지 못한다.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 비교하는 자극이 자신의 내면에만 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사실이 또 있다. 1만원짜리 반지와 5만원짜리 반지, 그리고 30만원짜리 반지를 손에 넣었을 때 각각의 단계에서 느끼는 기쁨은 대체로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5만원짜리 반지를 받았다고 해서 1만원짜리 반지를 받았을 때보다 5배 기쁘지 않다. 기뻐서 웃는 얼굴의 입꼬리가 5배나 더 올라갈 일도 없을 뿐더러 기뻐하는 표정의 지속 시간이 5배가 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감정은 어디까지 가더라도 별 다르지 않다. 물건의 가격에는 한계가 없지만 사람의 감정에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많은 물건을 손에 넣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새로운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의 기쁨이 아주 작은 일에서 느끼는 기쁨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기쁨의 감정이 별 다르지 않듯 인간의 신체적인 한계도 명확히 정해져 있다. 빌 게이츠 같은 부자도 위장의 크기는 같다. 빌 게이츠라고 해서 하루에 산의 진미를 6번 더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특별히 25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미래의 감정은 예측할 수 없다. 앞서 물건을 아무리 많이 사들여도 왜 곧 질리는지,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큼 많은 물건을 갖고 있는데도 왜 실증이 나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다. 그런데 왜 이런 실증 나는 일에 실증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물건을 원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미래의 감정을 현재를 기준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동물은 인간뿐이지만 사실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사정거리는 매우 짧다.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실증을 내면서도 물건을 사는 이유다. 배가 고플 때 슈퍼마켓에 가서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샀던 적이 있을 것이다. 또는 술집에 가서 많은 양의 요리를 주문하고 곧 후회한 적도 있을 것이다. 이는 배가 고픈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의 욕구를 잘못 예측했기 때문이다. 물건을 손에 넣지 않은 현재에서는 그 물건을 손에 넣은 후 미래에 느낄 기분을 좀처럼 상상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물건을 갖게 되는 순간 느껴질 기쁨이 이후로도 지속되리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물건을 계속 원하고 물건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다. 간절히 원했던 물건을 손에 넣은 뒤 실증을 내고 다시 새 물건을 원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무한 루프 현상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물건을 줄인 후 찾아온 12가지 변화. 미니멀리즘에 의식하면 온갖 미디어와 광고에 현혹되는 시간이 줄어든다. 필요한 물건을 모두 갖고 있다고 자각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메시지는 무시할 수 있다. 미니멀리스트는 애초에 물건을 별로 사지 않기 때문에 쇼핑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물론 새로 물건을 사는 일도 있지만 그 시간도 줄어든다.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고부터 집안일에 쏟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방에 되도록 물건을 두지 않고 최소한으로 줄여 생활하면 청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든다. 옷을 줄이면 세탁 시간도 절약되고 오늘 무엇을 입을지 고르는 시간도 줄어든다. 이사하는 시간. 봄에 이사를 했다. 미리 짐을 싸지도 않았고 평소 생활하던 그대로의 상태에서 이삿짐을 모두 내놓기까지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조명을 떼어내고 세탁기를 드러내는 시간까지 합쳐서 30분이면 충분했다. 오늘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사람은 보통 외출 준비에만 30분 정도가 걸릴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사하는데 30분이 걸렸다. 평소 외출하는 것 같은 가벼운 몸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물건을 찾는 시간. 나는 갖고 있는 물건을 모두 파악하고 있으며 물건을 두는 장소도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건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다. 갖고 있는 물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는 물론 그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금방 알 수 있다. 행복을 뒷받침하는 시간의 여유. 역 앞에서 전철 시각에 늦지 않으려고 급히 뛰어가다 다른 사람과 부딪힐 뻔한 사람들을 자주 보곤 한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곳에 어떤 사람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뭔가에 쫓겨 필사적일 때는 웃는 사람은 없다. 미국의 심리학자 팀 캐서는 시간의 여유는 행복으로 직결되는 반면
물질의 풍요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변을 돌아보면 일을 척척 해내면서 많은 돈을 벌어도 언제나 뭔가에 쫓기듯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평소에는 아무리 느낌이 좋은 사람이라도 바빠서 여유가 없으면 그 사람의 나쁜 면이 부각되기 마련이다. 물건을 줄이면 시간이 정말로 많아진다. 물건을 사는 시간도, 물건을 찾는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집안일에 들이는 시간도, 이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빈둥거리는 시간도 줄어든다. 멍하니 숨는 시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만 작동하는 뇌 활동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한다. 생각을 하거나 뭔가 작업하고 있을 때는 작동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만 활동하는 뇌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느긋하게 늘어져 있는 시간은 그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다. 해변에 앉아 파도를 들으며 하염없이 모닥불을 바라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느긋하게 보내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시간은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도 하루 24시간 공평하게 주어진다. 따라서 시간을 느긋하게 사용하는 일은 궁극의 사치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 행복을 느껴라. 느긋하게 시간의 여유를 느끼는 것은 행복에 꼭 필요한 조건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일부러 남쪽 나라에 가서 빛이 파라솔 아래 누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감정에는 한계가 있다. 가까운 찻집에서 한숨 돌리는 시간,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심호흡하는 순간에 여유롭고 느긋한 감정은 해변에 빛이 파라솔에서 느끼는 감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 감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게 2배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 행복은 일상의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지나치게 바쁘면 아무리 멋진 일도 즐길 수 없다. 너무 바쁘면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있어도 안절부절 못한다. 루브르 박물관을 15분 만에 본다면 운동은 될지 몰라도 작품은 제대로 즐길 수 없다.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확실히 시간이 늘어난다. 물건에 빼앗겼던 시간을 되찾을 수 있다. 행복을 밑에서 받쳐주는 건 시간의 여유다. 이렇게 중요한 시간, 누구에게나 24시간, 평등하게 주어지는 시간을 우리는 물건 때문에 낭비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아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건을 줄이면 청소가 편하다. 지저분한 방에서 살던 시절, 나는 한 달에 한 번 청소기를 돌리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청소기를 돌린다. 내가 달라진 것이 아니다. 물건을 줄이자 청소하기가 수월해져서 이제는 습관이 되었을 뿐이다. 물건을 줄이면 청소하기가 정말 편해진다. 물건을 줄이기만 해도 자신감이 생긴다. 집안을 물건이 적은 환경으로 바꾸면 가사는 물론 생활의 모든 면이 간소하고 편해진다. 간소하고 편한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아오른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탈출하라. 내가 물건을 버리고 알게 된 것은 반드시 뭔가를 이루거나 훌륭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다. 평소에 해야 할 일을 완수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좋아하게 되고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물건이 없어 너무나도 수월해진 집안일을 끝내고 느긋하게 동네 산책에 나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새가 어디든지 자유롭게 하늘 높이 날 수 있는 것은 새의 둥지가 간소하고 아무것도 모아두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10년 만에 후드와이로 이사하게 되었다. 비교적 이동 거리가 가깝기도 했지만 물건을 이미 많이 줄인 터라 이삿짐을 포장하는 시간, 이동 시간, 짐을 푸는 시간까지 전부 다 해서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얻다. 만일 또 이사를 하게 된다면 더 좁은 방으로 옮기고 싶다. 지금 사는 방도 내게는 넓다. 어느새 나는 좁은 방이 편해졌는데 방이 좁아지면
고맙게도 집세마저 내려간다. 이 가구를 놓으려면 공간이 이만큼 필요하겠는걸?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제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볍게 이사할 수 있다. 물건을 버리고 나서 얻은 자유다. 100만 원만 벌면 된다는 생각이 주는 자유. 미니멈 라이프 비용. 즉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알면 매사에 훨씬 소박해진다. 사실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더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겠는가?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남에게 가난해 보이고 싶지 않아.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월 100만 원 버는 직업은 많이 있다. 나는 이미 노후에 대한 불안도 두려움도 없다. 노후에도 월 100만 원씩 버는 일을 하면 될 뿐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하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이상한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며 살거나 자살로 내몰릴 정도까지 일을 한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물건을 줄이고 미니멈 라이프 비용을 낮추면 어디든지 옮겨가 훨씬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인생까지 먹어치우는 물건에 대한 욕심. 미니멀리스트가 되면 세상의 많은 메시지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광고에서 온갖 아이디어로 떠들썩하게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이미 나와는 관계없다. 미디어에서 소개하는 부자나 유명 인사를 동경하지도 않는다. 더 이상 화려한 쇼윈도나 포인트카드, 고성능 신제품, 건설 중인 새 아파트는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그래서 자유롭고 상쾌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물건을 가지면 가질수록 물건은 늘어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더욱 물건에 집착해서 끝없이 추가할 뿐이다. 마치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고파서 계속 먹어대는 괴물 같다. 가장 빨리 불행해지는 법. 한순간에 불행해지는 방법이 있다. 바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다. SNS만 들여다봐도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길에서 친구와 즐겁게 이야기하며 가는 사람만 봐도 나만 혼자인 것 같아. 그렇게 모든 것을 남과 비교하며 비참한 기분을 느낀다. 사람은 누구나 남과 자신을 비교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교가 끝이 없다는 것이다. 비교에 비교를 거듭해도 늘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자이든 꽃미남이든 미인이든 비교 대상은 끊이지 않는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일은 물건을 사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끝이 없다. 책을 쓰고 있는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쓴 책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 글자도 더 쓸 수 없게 된다. 세상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나 따위가 라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물건을 줄이자 나는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은 남과 비교해서 갖고 싶었던 물건이 아니라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내가 고른 물건들이다. 누군가에게 조종당해서 산 물건이 아니다. 나는 내게 필요한 모든 물건을 갖고 있다.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방에 있는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밖으로 나갈 때 입는 옷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스티븐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는 언제나 간소하고 똑같은 옷을 입었다. 그들은 옷을 고르는 시간도 아까워했다. 옷을 고르는데 쓸 시간을 창조적인 시간에 할애하고 싶었던 것이다. 복장의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면 그만큼 시간이 생겨 중요한 일에 몰입할 수 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다. 이제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 나를 남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매일의 가사와 잡무를 꼼꼼하게 해내다 보니 어느새 나 자신을 좋아하게 되었고 자연히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내 행동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니멀리즘의 선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작은 소용돌이에서 시작된 선순환은 차츰차츰 커다란 원을 만들어내고 있다. 미니멀리스트가 미래를 낙관하는 이유. 미니멈 라이프 비용, 즉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알면 매사에 훨씬 소박해진다. 최소한 이만큼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 이 정도의 물건으로
충분히 만족한다고 느낀다면 직업도 더욱 도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미니멀리스트에게 잃어버릴 물건은 없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흔히 먹고 살려면 별 수 있나 참아야지 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하지만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라고 내세우는 구실의 이면에는 대부분 물건에 대한 욕망이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허세가 자리하고 있다. 이런 허세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몇 번이라도 확인해 봐야 한다. 반면에 물건을 줄여 홀가분해지면 어디든지 바로 갈 수 있다.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으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다. 또 물건을 버리면 미니멈 라이프 비용이 낮아져서 낙관적이 된다.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는 것 경험. 중요한 것은 행동을 통해 얻은 경험은 물건과 달리 빚 담보로 잡히거나 도둑맞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 누구도 경험을 빼앗을 수 없다. 물건과 달리 내 안에 있고 언제나 갖고 다닐 수 있다. 어떤 일이든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경험이다. 집중력이 높아진다. 물건을 줄이면 집중력마저 높아진다. 왜일까? 물건이라고 해서 그저 가만히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물건이든 어떤 상태로 놓여 있든 물건은 우리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다. 물건이 적으면 물건이 내보내는 침묵의 메시지는 당연히 줄어든다. 따라서 언제든지 본래의 투두 리스트에 집중할 수 있다. 물건을 줄이면 중요한 일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라.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면 중요하지 않은 일을 줄일 수밖에 없다. 스티븐 잡스는 언제나 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복장의 패턴을 간소하게 줄였다. 또한 제품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제외한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없애고 심플한 디자인을 추구했다. 또한 그는 회의에 참석한 사람 수도 줄였다.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까를 중시했던 그야말로 완벽한 미니멀리스트였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긴다. 나는 물건을 많이 버렸다. 언젠가 사용할지도 모르는 물건까지 다 버렸다. 언젠가라는 미래를 벗어 던진 것이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나는 미래의 일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마치 미래라는 가게의 셔터를 내린 것처럼 미래를 생각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더럽지도 않은 그릇을 씻으려고 하지 말라는 문구를 좋아한다. 오늘 하루에 씻어야 할 그릇은 단 하루치일 뿐이다. 내일 씻을 그릇이나 모레의 그릇, 그리고 1년치의 그릇을 씻는 일까지 미리 생각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질리고 불안해져서 오늘의 그릇을 씻는 일조차 자신이 없어진다. 미래의 실업, 결혼, 아이를 갖는 일, 나이 들어 병드는 것, 부독사 등을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것은 마치 더러워지지도 않은 미래의 그릇을 설거지할 걱정에 빠져 있는 것과 같다. 물건을 버리는 일에서 나는 중요한 것을 배웠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물건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구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번 버려보고 아무래도 상황이 좋지 않거나 필요한 물건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다시 그때 손에 넣으면 된다. 나는 어쩌면 실직할지도 모르고 고독사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에 대한 걱정은 실직했을 때 그리고 고독사하게 될 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재에 몰두하라. 나는 물건을 버릴 때마다 지금 필요한지 아닌지 스스로 물었다. 지금을 계속해서 묻고 언젠가를 없애가면서 지금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언젠가라는 미래에는 셔터를 내렸고 이제는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나는 매일 더러워진 하루치의 그릇을 씻을 뿐이다. 미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내자 다시 편안해졌다. 현재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현재뿐. 인간만이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면밀한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왠지 미래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또한 과거의 경험을 지금 느끼는 경험과 똑같이 생생하고 뚜렷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미래와 과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영원한 현재만이 존재한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아마도 아인슈타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구분할 수 없다고 말한 게 아닐까? 미래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현재를 소홀히 한다.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해 지금은 힘들어도 참아내며 미간에 주름을 짓는다. 하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미간에 주름을 짓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모든 상황에서 계속 미간에 주름을 지을 것이다. 지금 한숨 쉬고 있는 사람은 일생 동안 계속 한숨을 쉬게 된다. 만일 뭔가 달라지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야 한다. 내일도 다음 주도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일이 와도 지금이다. 1년 후도 다가오겠지만 그 역시 현재다. 모든 것은 지금이다. 나는 미래를 위해 모아둔 물건과 과거를 위해 가지고 있던 물건을 많이 버리고 나서 현재 일에만 생각하게 되었다. 미래의 뭔가를 두려워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 물건이 없으면 홀가분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떻게든 된다. 어떠한 생활을 하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도 이젠 없다. 가난하든 슬프든 그것을 맛보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저 현재를 체험할 수 있으면 된다. 감사하는 삶을 산다. 물건이 적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싹 튼다. 여느 때처럼 자려고 누웠는데 희한한 감정을 느꼈다. 왠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넘쳐났다. 부족한 물건만을 손꼽았던 시절에는 지금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 조금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 감사하기는커녕 부족한 것만 눈에 띄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난다. 내게는 푹 잘 수 있고 샤워를 할 수 있으며 식사를 만들 수 있고 취미도 즐길 수 있는 안심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방이 있다. 그리고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벽과 천장이 있다. 물건을 계속해서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결코 들지 않았을 것이다. 앞서 설명했던 익숙함에서 실증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보지 않게 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새로운 자극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물건을 새로 사거나 늘리는 자극보다 확실히 편하고 기분이 좋다. 아무리 물건을 늘려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두 실증이 난다. 반대로 아무리 물건이 적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다. 행복의 모범 답안을 버려라. 심리학자 소냐 류버머스키 교수는 행복의 50%는 유전, 10%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남은 40%는 매일의 행동에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최소한의 안정과 식사, 잠자리, 거기까지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의 환경 차이는 행복에 조금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환경이 왜 10%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 남태평양 아름다운 섬의 호화주택에 살든 추운 나라의 단칸방에 살든 행복에는 10%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모든 것에 인간은 곧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은 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남쪽 섬나라의 호화주택에 살기 전에는 그곳에 살기 시작한 첫날의 기분밖에 상상할 수 없다. 호화주택에 살며 익숙해진 일주일 후의 기분은 물론 그곳에 사는 게 실증난 1년 후의 기분도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환경은 행복에 10%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행동에 좌우되는 40%의 행복. 사람은 인생의 목표라고 할 만큼 큰 성공에도 금세 익숙해지며 인생을 망쳐버릴 정도의 불운에도 눈 깜짝할 사이에 적응하고 극복해낸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생긴 큰 일을 차이로 인식하고 자극을 느낀다.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되면 처음엔 굉장히 기쁠지도 모른다.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평생토록 불행할 것 같은 슬픔을 느낀다. 하지만 행복하게 보이는 일도 불행하게 보이는 일도 곧 본인에게는 당연한 체험이 되어 빠른 속도로 그 상황에 익숙해진다. 그리고 남은 40%의 영역이 있다. 이 40%는 다름 아닌 자신의 행동으로 달라질 수 있다. 내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다. 이제 아이만 생기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복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즉, 어떤 조건을 달성하기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행복은 그런 정상이나 목적지 같은 형태가 아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순간적으로 느낀 행복에도 금세 익숙해지고 당연한 일상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은 그때마다 느끼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현재라는 시간뿐이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찾아오는 것은 미래가 아닌 현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바로 지금부터 언제든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행복은 마음이 결정한다. 행복은 자기 신고제로밖에 측정할 수 없다. 남이 보기에는 어떤 괴로운 상황에 있어도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지금의 환경에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이야말로 행동이 행복의 40%를 차지하는 이유다. 우리는 조건을 달성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느껴야 한다. 나는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깨달았다. 그리고 행복을 지금 느끼는 일이 가능해졌다. 환경이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면 방에 물건이 많이 쌓아두든 아무것도 없는 미니멀리스트의 방이든 나의 행복은 10%밖에 달라지지 않는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 것은 물건을 줄임으로써 40% 행동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제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인 나는 시간의 여유가 있다. 매일의 생활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도 충만한 느낌이 든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비참한 기분에 휩싸이는 일도 없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니 마음껏 행동할 수 있다. 집중력이 높아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모든 것에 앞으로도 계속 감사하고 싶다. 모든 현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고 싶다. 지금부터는 주요 목차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우리에게 더 이상 물건은 필요 없다. 제1장, 누구나 처음에는 미니멀리스트였다. 소유할수록 잃어버리는 것들, 최소한의 삶이 가져온 기적, 내가 버린 물건들. 우리는 모두 미니멀리스트였다. 소중한 것을 위해 줄이는 사람, 미니멀리스트.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소유의 개념을 바꾼 21세기 발명품들, 생존의 절실함이 미니멀리스트를 만든다. 제2장, 물건은 왜 점점 늘어나기만 하는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갖고 있었다. 익숙함이라는 독. 우리는 왜 새로운 물건을 원하는가? 다이아몬드 반지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미래의 감정은 예측할 수 없다. 익숙함과 실증의 무한 반복.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 보이지 않는 가치를 드러내는 법. 너무 많은 물건들이 당신을 망친다. 제3장, 인생이 가벼워지는 비움의 기술. 제4장, 물건을 버린 후 찾아온 12가지 변화. 1. 시간이 생긴다. 2. 생활이 즐거워진다. 3. 자유와 해방감을 느낀다. 4.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5.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6.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 7. 집중력이 높아진다. 8. 절약하고 환경을 생각한다. 9. 건강하고 안전하다. 10. 인간관계가 달라진다. 11. 지금 이 순간을 즐긴다. 12. 감사하는 삶을 산다. 제5장, 행복은 느끼는 것이다. 행복의 모범 답안을 버려라. 행복의 DNA는 존재하는가? 행동에 좌우되는 40%의 행복. 행복은 느끼는 것. 지금 눈앞의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에필로그,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변화의 삶. 저자 사사키 후미오. 저자 사사키 후미오는 1979년에 태어났으며 와세다 대학 교육학부를 졸업했다. 사사키 후미오는 작은 메모지 한 장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여 여유 있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미니멀리스트가 되었다. 그의 옷장엔 10벌이 안 되는 옷이, 욕실엔 액체 비누 하나와
무명천이 전부다. 주방에도 식기나 냄비 등 꼭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는다. 그는 물건을 줄이면 줄일수록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생각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없어졌다고 한다.